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국가의 어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이 지난 5년간의 성취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걸 보고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어이없고 기가 찰 말인데 5년간의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예,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지금 들어서고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완전히 무너졌다. 어이없고 기가 찰 일인데 예. 저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 5년 동안 철저하게 종북 주사파의 본색을 드러내고 예. 김정은에게는 완전히 대리인 역할을 해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개발과 탄도탄 개발을 고도화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렇죠. 그 대리인이 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종 자세를 취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거의 위험 수준에까지 이 파탄을 내는 지경까지 갔고 일본하고는 사실상 국교 단절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조금만 더 문재인 식으로 이렇게 김정은을 향한 이런 정책을 계속하다가는 조만간에 이런 정권이 계속된다면 조만간에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이 꽃길을 열어주는 예. 그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5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 본인과 그 부인 김정숙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 곧 있을 전주 영화제에 이걸 출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모두 발언으로 5년 동안 이게 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퇴임사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 잊혀진 사람이 돼야지요. 우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 피의자다. 네. 그다음에 월선 원전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주범이야. 그 주 피의자야. 조용히 있어야지. 그런데 저희 가서 꾸준히 무슨 활동을 하고 이번에 서점 북카페를 내 가지고 거기에 뭐 책을 진열하고 자기 전에 출판했던 회고록 같은 것도 진열해가 그리고 거기서 서명도 해주고 토론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지 팬들을 계속해서 모아가 증강시켜서 자기에게로 향한 사법 처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우군을 조직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정권 5년 동안에 실수가 없다. 여기까지 나가게 됐다. 네. 이게 예의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 같아. 아유, 거기다가 무슨 그 말대로 하면 5년 동안 완전 무결한 거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거. 이거 이봉규 TV 시청자들 이 망발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유. 자, 그러면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5년 동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탄도탄 이게 고도화하는데 완전히 시간을 줬고 종전선언에 매달렸어. 유엔 총회 연설도 종전선언. 그다음에 구라파에 가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지도자들 만나갖고도 종전선언에 협력해달라고. 그 전부 퇴짜마다 왔다니. 마크롱 불란서 대통령하고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롱이 옆에 앉혀놔놓고 종전선언이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아주 면박을 당할 정도였다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종전선언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협정 상태, 휴전 상태예요. 1953 7월 27일 오후 3시를 기해갖고 전쟁 상태를 일단 중지한 상태예요. 이걸 전쟁 종료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해야 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래서 전쟁 당시에 양쪽 피아 간의 잘잘못 배상 책임 그다음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5만 명의 포로가 어찌 됐느냐. 역대 정권 그 주장한 일이 없어요. 그런 걸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게 평화협정이야. 그럼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그 이제 종전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두고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 선언에 계속 매달리는 이유는 뻔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죠. 종전 선언했으니 미군이 왜 있느냐? 미군 나가라. 종전 선언했는데 광화문 내거리에 왜 미 대사관이 있느냐? 문재인 때는 말이죠. 평택에는 미군 기지 주변에 수시로 미군 철수하라는 데모를 했.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면 아마 무력 시위를 할 것 같아. 네. 이런 거 뭐 도끼나 이런 걸 두고 너희 놈들 나가라고 말이야. 이거 전쟁 끝났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죠. 네. 그래 2018년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 그 무슨 광장이 무슨 광장 이름이 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그 10만 명이 모았다 그래요. 그래갖고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김정은을 옆에 세워놔놓고 친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 그랬어. 능라도 경기장입니다. 능라도. 그 헌법 위반이고 그 탄핵 사유가 돼 그게. 네. 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는데 북쪽을 불법 점거해가지고 국무원장이라는 이놈을 먼저 치겨주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 하니까 휴전선 이남의 대통령이다 이거야. 헌법 위반이죠. 그건. 그때 군사협정 맺은 내용이 네. 휴전선 남쪽 20km 저쪽도 이제 20km인데 여기 비행 정찰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사실상 무장해제야. 그러니까 휴전선을 경계로 이게 남북의 경제, 사회, 문화 밀집도가 휴전선에서 남쪽이 이게 이른바 수도권으로 네. 딱 밀집되어 있고 이건 그래도 한 200km 떨어지는 평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무장해제하는 것이고 이 연평도 도서 같은 거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부하로 맹세한 꼴이 됐는데 아주 걸작은 이런 게 있었지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정의용이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정일하고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 각하 제가 평양을 지금 다녀왔는데 더 이상의 핵 개발과 탄도탄 개발은 할 의지가 없다 하는 거 제가 약속을 했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꼭 한번 뵙기를 소망한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트럼프라는 사람 그것도 이 국가 원수로서 이게 즉흥적이거든. 막 이런 게 고위 끝나자마자 오케이 당신이 나가서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속여먹은 거야. 트럼프라는 자도 그냥 속힌 거지. 그러니까 알고 속았는지 뭔지. 일이 그 정도 되면 안보보좌관하고 희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들러가서 10개 항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돼 있어. 이게 제재 당사 그게 미국이 제재 문제는 하나도 언급 안 하고 그게 이 종이 쪽지지 이게 사기.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기회만 주는 것이지. 그러다가 하노이 회담에 이제 본질을 깨달아고 이게 파토가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위해서 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기친 정권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안보에 관해서 이 유사 정권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위험천만한 순간으로 지금 떨어질 지경, 나락에 떨어질 지경까지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국내 정책 경제 문제는 여러 거 말을 할 것 없어요. 소주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게 평균 임금 이걸 갖다가 인상을 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면 그걸 가지고 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 그로 인해서 매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생기고 그러면 기업이 재투자해서 이게 선순환된다. 거꾸로가 돼버렸다.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영세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됐다. 이거는 근로자도 일자리 줄어들었고요. 말이 마차를 끌어가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에 완전히 뒤바뀐 거.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주도했던 녀석들은 다 지금까지 도망가 숨어버렸어. 네. 이게 그게 장하선이라는 자는 네. 뭐 중국 가서 대사 노릇하다 어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네. 그다음에 주택 정책은 김현미라고 하는 여성 그 국회의원을 내세워 가지고 네. 그 5년 동안에 아마 한 80회 정책이 있었을 거야. 80회. 할 때마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보름마다 한 번씩 있다가나. 네. 그래가 주택 정책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젊은이들 집 가질 희망을 이게 꺼져버리게 했는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미추홀구의 그 전세 사기꾼들의 그 사기 행각이 전세와 월세 그리고 집값 이 차이를 전도시켜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이런 사태가 생겼대요. 그렇죠. 이 미추홀의 그 전세 사기꾼들의 그 행위를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1년도 안 됐는데 그 뿌리를 짚어가면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택 정권 실패해서 이게 비롯된 것이다. 네. 두말할 여지가 없다. 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전기값 올려야 되고 원전 생태계 완전히 망가뜨렸다. 뭐 이런 거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었는데 부정의와 불공정 사회를 만들고 아이고. 조국이란 놈이 지금도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고개를 꽂혀들고 다니고 이거 내년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 그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게 왜 그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문재인이 지명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게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법연구회 이런 그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시청자 여러분 기소된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4년이 됐어요.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1심 판결도 안 났어. 그러게요. 그 4년이 지나는 사이에 작년 6월 지방선거에 그 주피의자 중에 하나인 송철호가 다시 기어 나왔어. 그러게요. 이게 사람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지만은 자기 때문에 열 몇 명이 기소된 그 사건 지도 피고인인데 그게 기어 나왔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 중에 둘이 국회의원 됐어. 그 황운하. 뒤에. 어? 황운하하고 한병도 예. 지금 국회의원이야. 그러게요. 예?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조국이 기소가 됐는데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나고 예. 이 조국은 1심에서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하고 이러니까 이게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처럼 그 송철호 시장 다 해먹고 그리고 또 시장 나오고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혈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얘기 해도 괜찮아요? 네. 대법원 습격을 해야 돼 대법원. 그러게요.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어? 그리고 월성 원조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도 백운규 장관이라는 자도 그게 주범이고 그러니까 두 사건에 다 그 꼭지점 수사를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검찰은 또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1심에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해 놔놓고 내는 국회의원 나온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의 공정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그 문재인 5년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네.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이요. 그렇죠. 1호 당원이요. 1호 당원. 네. 돈봉투로 해서 이 송영길이가 되고 그게 홍익표지 그 네. 경쟁했던 홍영표요. 홍영표하고 0.6% 차인가 그래. 0.59%. 그건 돈봉투 때문에 홍영표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네. 홍영표가 아마 1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홍성길이가 되고 송영길하고 이재명하고 정치적 담합을 해가 지 선거구 물려주고 당대표 만들어주고. 당대표 만들어주고 그 돈봉투 사건의 이 나비 효과가 이재명에게 갔는데 그렇죠. 그 당시 1호 당원 대통령 문재인. 최소한으로 이 문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돼. 도의적 책임을 져야 돼. 아, 그럼요. 네. 그게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자기 5년 동안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뜨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이 좌파에 기울었던 국민들도 이 종북 주사파로는 이게 정권을 맡겨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긍정적인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한테 정권을 주면 경제 같은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깨닫게 해준 거예요. 뭐 결론을 내린 셈이지만은 이 대표가 지금 아마추어란 말을 했으니까 아마추어이죠. 문재인이가 얼마나 아마추어인가 하나 예를 내가 하나 뜰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영복 교수 통역닭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만에 뭐 견디지 못해가 간첩이죠. 전향서라고 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학 내 2년 후에 나 면식이 없어요. 근데 뭐 자꾸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자죠. 이게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의를 구분해야 되는 게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주의는 김일성 일가 세석 황제 체제, 억압 체제, 인권 유린, 이게 김일성주의 아니에요. 네. 김일성 유일 사상.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그래도 막스 레닌의 네. 고상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념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자인데 그 북한 그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 김여정이 하고 모두 왔던 그 자리에서 네. 사상가 송 그러니까 신영복 씨.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신영복이요. 누구? 신영복. 아 사상가 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약산 김원봉 선생 이 묘에 술잔을 올리고 싶다. 아, 그 말도 했죠. 약산 김원봉 선생이 임시정부 귀국 당시에 김구주석 밑에 이 국방 책임자로 광복군 사령관 직함으로 귀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도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자인데 그 광복군이라는 게 참 우리가 가슴 아프죠. 600명밖에 안 되고 네. 보급은 이게 장개석 국민군으로부터 보급 피복 첨부 보급을 받은 거예요. 그 백범이 45년 8.15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소리를 듣고 땅을 치면서 통곡한 게 왜 통곡했는가 하면 하늘이 백범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일개 사단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이걸 황해도나 인천 쪽으로 이게 쳐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이 됐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하느님이 안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통곡을 했거든요. 네. 그게. 근데 그 김원봉이는 공산주의자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백범이 김일성 노선에 순간 현혹이 돼가지고 48년 4월 3일 평양에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설회의 할 때 백범을 따라갔다가 백범은 돌아오는데 그건 잔류해가지고 거기에 장관급까지 올라가 6.25 전쟁도 배후에서 지휘했고 네. 그러고 어찌 됐느냐 56년에 김일성이가 종파분자 척결 처형당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김일성주의가 유일한데 여기에 시비 거는 놈들은 종파라 이게 종파. 종파분자 척결 거기에 걸려가지고 박은영 그다음에 최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연안파 소련파 전부 학살해버렸어. 전부 학살해버렸어. 아니 뭐 재판 뭐 있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말이지 기라성 같은 항일운동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김일성이라는 놈은 말이지 그게 소련군 뭐 대위 계급장 달고 게리라 활동 조금 한 거 외에는 편안하게 지내가. 그런데 이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34살짜리가 이게 종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종파주의 척결을 부르짖으면서 이게 장기 집권 개인 숭배로 들어가니까 이 장로들이 따로 모였어.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건 제 부친이 12년생이야. 아, 예. 이게 12년생 이게 쥐띠들이지 아마. 그런데 박은영은 1900년생 12살이 많아. 네. 약산 김원봉은 박은영이보다도 나이가 조금 많아. 네. 그 다음에 연안파나 이 지도자들이 전부 김일성이보다 다 나이가 많지요. 40대 50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김일성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 이거 애송이가 장기 집권하고 개인 숭배에 들어가니까 이거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목을 날리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쪽은 무력을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죠. 그 방귀 들었지. 너 그만두라고. 하룻밤에 전부 붙들려 갖고 3년 동안 그냥 무자비하게 감옥에 쳐넣었다가 3년 뒤, 만 2년 뒤 형식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종파주의 척결을 부르짖이 56년인데 58년에 전원에 학살됐어. 그러면 문재인이 말하는 그 묘에 술이라도 권하고 싶다고 하는 그 묘가 없어요. 약산 김원봉은 김일성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박은영 묘도 없고 최창익이 묘도 없고 약산 김원봉이 묘도 없고 이강국 묘도 없어요.
거꾸로 김달삼 묘는 있어. 4.3 사태의 주인공. 김달삼 묘는 가묘야. 그게 6.25 직전에 이제 게릴라 부대 내려와갖고 태백산 타고 경북까지 오다가 이게 국군 토벌대에 살해당했거든. 네. 사살당했거든. 그러니까 김달삼은 혁명열사능의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가묘고, 약상 김원복은 흔적도 없고 박은영도 흔적도 없고 최가딱 흔적도 없어. 이런 김원복을 김여정 똘마니들 앞에서 술잔을 올리고 싶다. 나는 이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다음에 이 바보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바보가 아니라요. 바보예요, 바보. 그 무렵에 뭐가 나왔냐면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그 암살인가가 나왔어요. 이정재도 주연하고 뭐 전지현이 주연해. 거기에 김원봉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좌파들이 제작해가지고 좌파를 좀 이렇게 좀 주인공으로 이렇게 우상시하는 게 있어요. 거기 김원봉이 그 영화를 보고 아마 시끄덕한 것 같아요. 탈원전도 그 영화 보고선 탈원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보니까. 그거는 이제 김원봉이의 56년 직전까지야.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거 보고선 김원봉을 말하자면 아주 우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우상화하니까 예. 이제 박은영은 미제 간첩이라 그랬고, 예. 아마 김원봉은 장개석이 간첩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황포문관학교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예. 거기 뭐 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술잔을 올리나. 참. 자,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아이고, 박찬종 변호사님의 아주 현대사를 쫙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죠? 문재인의 어이없는 멍청이의 뭐 멍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